읽어봤어요? 첨단 독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이식 지문이 19년 수능 출제니까 이게 20 수능인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세마고 그때 한번 내신과 내신 사이에 공부했었던 BIS 비율 지문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게 20 수능이에요. 그래서 그때 20 수능에 BIS 비율하고 이 이식 지문하고 등등이 들어있었고, 이식 지문이 이거 지문 길이 보면 짧아요. 그쵸 여러분? 뒤로 잘 안 넘어가잖아요. 거의 금방 끝나잖아요. 되게 짧은 편인데 생각보다 애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고 많이 틀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모든 세트가 다 어렵진 않았지만 특정 문제를 진짜 많이 틀렸던 그런 지문 세트고, 친구들도 그런 부분을 잘 봐야겠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또 오랜만에 과학 지문 들어가 봅시다. 자 1문단 읽고 천문단 독해 해야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술 6대식 때 봅시다. 신체의 세포, 조직, 장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식을 실시한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딱 독서지면서 읽었을 때 오 이거 신박한 정보야? 아니면 그냥 이런 거는 일상적인 정보야? 일상적인 정보죠. 우리가 장기가 제 기능을 못하면 최후의 방법으로 이식을 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환기라고 한다 했죠. 적어볼까요? 환기. 이런 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뭔가 딱 이야기가 시작된 건 아닌데 그 이야기와 관련된 무언가를 풀므로써 우리한테 여기 보세요 하고 주의 집중을 끄는 문장을 환기라고 해요. 네, 여러분 환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환기 속에도 중심 소재는 있다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환기 자체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가장 쉽게 시작하는 발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중심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겠죠. 왜? 가장 쉽게 시작하는 도입부니까. 하지만 환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쉽게 들어간다? 이꼴 소재는 거기에 들어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딱 봤을 때 키워드가 잡히죠. 뭐 같아요? 이식 같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1문단의 중심 소재는 이식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아직은 결론 내면 안 되겠다. 그쵸? 왜?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식으로 옮겨 붙이는 세포, 조직, 장기를 이식편이라 한다. 자 여러분 이때라고 했을 때 쌤이 늘 말했죠. 좁히는 부사어다 라고 했었어요. 이때는 이야기를 좁혀요. 이식으로 옮겨 붙이는 세포, 조직, 장기를 이식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식 얘기 중에서도 이식편이라는 좀 더 작은 얘기로 들어왔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쯤 되면 이식이라는 키워드가 반복되니까 중심 소재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신이나 일란성 쌍둥이의 이식편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이식편으로 동종 이식을 실시한다. 자 이쯤 되면은 중심 소재는 이식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식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를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자신이나 일란성 쌍둥이의 이식편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이식편으로 동종 이식. 나랑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거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 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우리가 동종 이식이라고 하는구나. 같은 종류끼리의 이식이나 이런 말이죠. 이어서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이 체내로 유입될 경우 면역 반응을 일으키므로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이식편에 대해 항상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 여러분 나왔죠? 그런데 우리 지금 독서 지문 하는 와중에 그런데 나오면 늘 중요했지. 일단 그런데는 기본적으로 일단 역접의 부사어였어. 근데 얘가 기능이 있네. 3가지 정도 뭐가 있었어요? 예외, 변수, 문제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가 나오면은 예외, 변수, 문제 중에 뭘까를 고민해보면 돼요. 여러분 뭐 같아요? 문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보니까 이 시기에 문제 상황이 생겼어요. 뭔가 봤더니 우리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이 체내로 유입될 경우 면역 반응을 일으키므로, 여러분 연결어인데요. 얘는 이유를 표현하는 종속적 연결어이죠. 따라서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다라는 거죠. 이번 주부터 쌤이 복습할 때 친구들이 뒤에서 전개 방식, 서술 방식을 검토해봐라 라는 복습 문항을 추가했거든요. 이런 거 적는 거예요. 여기는 인과관계를 통해 이런 걸 적으라는 거예요. 자,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이식편에 대해 항상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여러분 자, 중요한 부사어 나왔죠. 항상이에요. 항상. 여러분 항상은 늘 체크해야겠지. 왜? 이건 무조건 일어난다잖아. 되게 중요한 정보네요. 그쵸?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우리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이 체내로 유입될 경우라고 딱 가정을 했는데, 사실 이거를 2글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내게 아닌 것이 체내로 들어온다. 이꼴?
이식한다. 그쵸? 이거 이식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치? 이식이라는 말을 그냥 다른 말로 살짝 바꿨어요. 자, 이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라는 결과 나왔죠. 자, 이유는 뭐야? 면역 반응 때문에.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면역 거부 반응은 면역 세포가 표면에 바라는 주 조직적 합복합체 MHC 분자의 차이에 의해 유발된다. 그쵸? 자, 보세요. 면역적 거부 반응은 여기서 말을 면역 반응, 거부 반응을 합쳐서 만든 말 같죠? 면역적 거부 반응은 면역 세포가 표면에 발현하는 주 조직 적합 복합체 분자의 차이에 의해 유발된다니까 얘가 이유인 거죠. 얘 때문에 이게 일어난다라는 거야. 이것의 차이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거야. 그럼 이 차이는 왜 생겨요? 이 물질이 체내로 유입됐기 때문에 생기는 거겠죠.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액체마다 MHC 차이가 있는데 서로 간의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MHC 차이가 커져 거부 반응이 강해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건 우리 비례관계 파악해줘야겠죠. 거리가 멀면 MHC 차이도 커지고 그럼 거부 반응도 커지는구나. 오케이. 이를 막기 위해 이라는 대명사 나왔어요. 뭡니까? 뭐라고 받아주면 될까? 그치. 면역적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 이어서 이를 막기 위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데 이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여 질병 감염의 위험성을 높인다. 여러분 그래서 메디컬 들어가고 맨날 나오잖아. 막 이식을 해야 된대. 그래서 막 장기를 구했어. 그래서 막 이 사람의 막 면역 반응을 다 낮춰놨는데 이식이 안 돼. 그럼 이 사람 되게 위험해진다. 이런 말 맨날 나오잖아. 뭔 줄 알죠? 왜? 밖에서 들어오는 물질의 거부 반응을 없애려고 이 사람의 면역 체계를 싹 다 일부러 인위적으로 무너뜨려 놨는데 정작 이식은 못 받고 다른 병균이 들어올 경우에 엄청 취약해지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전형적인 일문단에서 살짝 벗어나 있죠. 일단 내용도 좀 많아요. 두 번째, 우리가 보통 일문단을 보면 딱 끝날 무렵에 뭔 얘기 하겠다라고 느낌을 좀 강하게 주고 끝났죠. 특히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인문 예술 지문은 사실 너무 단순했죠. 대부분의 지문이 대조관계로 가고 있었고 대부분의 지문이 일문단 딱 끝나면 뭔 얘기 줄지 거의 다 예고해줬고 근데 얘는 딱 읽었을 때 그래서 뒤에서 뭔 얘기를 하겠다라는 게 느낌이 덜 온단 말이에요. 그럼 뭘 잡아야 돼? 일문단의 중심 내용을 잡으면 돼요. 자, 일단 이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무슨 얘기를 했어? 이식에는 문제점이 따른다라는 얘기를 했어. 그럼 봐봐. 이식에는 문제점이 따른다 라는 내용을 쭉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럼 여러분 앞으로 나올 이야기를 한번 가닥을 잡아볼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앞에서 문제점 얘기를 계속했어. 그럼 무슨 얘기 나올 수 있을까? 그치. 문제점 나왔으니까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또는요? 그치. 또 다른 문제점 나열될 수도 있겠죠. 맞아요. 문제의 구체화로 들어갈 수도 있고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두고 들어가서 이 글은 방향성이 좀 열려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일문단이 다 방향성을 주고 끝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긴 하죠. 왜? 대체적으로 평가원의 지문을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자, 우리 한번 마저 읽어볼게요. 자, 이 문단 가봅시다. 자, 지아. 면요? 안 끝났네. 그치? 아직 1문단이 안 끝났네요. 맞죠? 오케이. 더 여기 읽어볼게요. 자, 이 시계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요. 이 시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가능한 동종 이식편의 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시계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여기 봐봐. 여기도 이 시계는 돈이 많이 들어. 뭡니까? 문제점이죠. 또 문제점 나왔지. 그럼 결국 저기서 잡았던 이 방향성이 또 맞네. 그쵸? 요거 나오다가 요거 나오겠죠. 자, 그럼 아까 문제점 1번은 뭐였어? 면역적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두 번째는 뭐야?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 세 번째는 뭐야? 이식이 가능한 동족 이식편의 수가 매우 부족하다. 이게 문제점 3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어서요. 이를 대체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나왔죠? 요거네요. 그쵸? 대체하는 방법, 해결 방법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럼 문제점은 세 가지가 있었어.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면역적 거부 반응이 늘 생긴다라고 했죠. 항상이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는 비용이 매우 크고요. 세 번째는 이식편이 부족하다. 근데 무슨 이식편? 지금까지 우리는 동종 이식만 보고 있었어요. 그쵸, 여러분. 우리가 먼저 장기를 받는다는 건 어떤 사람은 꼭 이 장기를 줘야 된다는 뜻이고 그럼 그 사람은 거의 죽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쵸?
그럼 사람을 죽여서 받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우선, 자, 보세요. 우선은 나열의 표지죠. 얘는 나열의 1번이다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도 이제 넘버링을 매기면서 봐야겠네. 자, 1번. 인공심장과 같은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 뭐 나왔어? 전자기기 인공장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대요. 인위적으로 기계를 만들어서 쓰는 방법이 있대. 그럼 여러분 이거를 연결한 부사어는 우선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다음 해결 방법은 어떤 부사어로 끌어질지도 한번 봐야겠다. 그쵸? 이어서 읽어볼게요. 하지만 네. 자, 여러분 하지만 뭡니까? 역접의 부사죠. 자, 무슨 과정이었어? 문제점이 세 가지가 있어. 해결 방법 1번이 있다. 하지만 역접 얘한테 뭐가 있다? 단점이 있네요. 그쵸? 자, 여러분 이는 대명사 풀어볼까요? 뭐예요? 전자기기 인공장비는 장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대체할 뿐이고 단점 1번. 자, 여러분 사용되며 나열의 연결어이죠. 그럼 여기는 단점 2번이죠. 추가 전력 공급 및 정기적 부품 교체가 필요하고 또 나열의 어미죠. 3번이겠죠. 인간의 장기를 완전히 대체할 만큼 정교한 단계는 안 됐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기기 인공장비에는 단점이 다른 말로는 한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세 가지가 떴어요. 그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가 사실 일문단인데, 그치?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 그럼 결국 또 똑같죠? 문제가 따랐어, 그치? 그럼 이건 뭐야? 자, 동종이식의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나름 해결 방법을 찾아봤어. 1번이 전자기기 인공장비래.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올 얘기는 당연히 뭐겠어? 여기서 2번이 달려야겠죠. 왜? 우선이라는 말이 찍혔으니까. 그럼 이 글의 방향성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2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됐어? 자, 이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은수 읽어봅시다. 다음으로는 나왔죠? 다음으로는 체크해보세요. 나열의 표지 2번이죠. 우선과 함께 걸려있는 거죠? 자, 먼저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2종 2식이 있대요. 그쵸? 자, 넘버링 2번. 다음으로는 인간이 아닌 종의 장기를 넣는 2종 2식이 있대요. 좀 뭔가 약간 기괴하죠? 자, 여러분 그런데 또 떴어. 그런데 뭐다? 기본적으로는 역접이지만 뭐뭐뭐 예외 문제 변수. 자, 가볼까요? 자, 여러분 이종이식은 동종이식보다 거부 반응이 훨씬 심하게 일어났대요. 그쵸? 동종이식의 문제점이 뭐였어? 면역적 거부 반응인데 이종이식은 이게 훨씬 심하대. 일로 해볼게요. 자리가 좀 많이 없으니까. 자, 문제점. 면역적 거부 반응이 훨씬 심해. 그럼 왜 써? 그치?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동종이식의 20편이 부족하니까.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네. 자, 여러분 이로 인해 이거 풀어볼까요? 이 대명사 뭡니까? 무엇으로 인해? 뭐 들어가야 돼? 그치, 위에 말한 거예요. 자연항체가 항원에 반응하는 것으로 인해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이 위의 것으로 인해 이종 이식편에 대해서는 초급성 거부 반응 및 급성 혈관성 거부 반응이라고. 여러분 말만 봐도 무섭죠? 아까 봤던 면역적 거부 반응보다 훨씬 세 보이잖아, 그쵸? 저런 게 일어난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면역적 거부 반응이 훨씬 심하다의 예시가 저런 거겠죠? 초급성 거부 반응, 급성 혈관성 거부 반응 이런 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어서요. 자, 그럼 이런 거부 반응 위에서 끌어와야겠죠? 초급성 거부 반응 및 급성 혈관성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이어서 네. 네. 여러분 이는 뭡니까? 미니돼지, 그렇죠? 미니돼지를 이용한 이거죠? 이어서
자, 여러분 보세요. 이종 이식은요, 문제점이 있어. 뭐 면역적 거부반응이 너무 심해. 이거에 대한 나름의 해결 방안 뭐다? 미니 돼지 장기 이식 실험을 하고 있죠. 아, 이게 나름의 해결책인데, 근데 뭐야? 지금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대. 그럼 이거 아직 쓸 수 있어 없어? 아직 어렵네. 그치?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 시은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 이종식의 또 다른 문제는 이런 걸 찾아보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어디다 써야 돼? 여기다 써야겠다. 이종식의 또 다른 문제는 여기 1번, 여기가 2번 이렇게 들어와야겠죠.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 레인성 레트로 바이러스. 이제 이 지문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애들이 다 놓쳐가지고 틀렸던 거예요. 20 수능 때. 자, 이어서요. 그쵸, 여러분.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라는 거는 생명체 DNA의 일부예요. 그 DNA에 있는 어떤 유전 정보인 거예요. 자, 이어서요. 여러분, 자, 레트로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됐다라는 거니까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의 기원은 레트로바이러스인 거예요. 그쵸? 원래 시작점은 레트로바이러스였는데 이게 지금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쌤 자리가 없으면 쌤 일로 빼볼게요. 친구들 옆에다 계속 쓰면 되겠죠? 자, 원래 레트로바이러스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유래했대요. 그리고 지금 얘는 생명체 DNA의 일부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자, 맞아 읽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라는 대명사 풀어야 돼요. 이럴 때 이런 게 쓰이는 거야. 저 이는 뭡니까? 레트로바이러스야?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야? 얘는 뭘로 잡아야 돼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잡아야 돼요. 왜? 앞문장 주어 잡아야 돼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해됐어? 여기서 놓치면 이제 큰일 났던 거야.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이어서 네. 네. 자, 여러분 바이러스 활성을 안 가져요. 밑줄 이어서 자, 여러분 보세요. 밑줄 얘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고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다. 여러분 지금 정보들이 좀 특이해. 이름은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로 활성되어 있지 않고 두 번째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다. 별표. 여러분 모든 항상 이런 거 체크 안 할 거야? 당연히 해야 돼. 그건 그치? 뭔가 이상하네요. 자, 이어서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이번엔 레트로바이러스 얘기야. 근데 문제 때문에 기억 니은이 찍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많이 놓쳤다는 거야. 자, 레트로바이러스는 이어서 그쵸, 얘는 바이러스인데요. 자신의 유전 정보 RNA에 있고 역전사 효소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건 생명과학한 애들이 이거 되게 익숙하다고 하더라고. 이어서요. 별표. 나 여기서 약간 좀 냄새가 나야 된다 생각해. 특정한 종류의 세포 별표. 그치? 모든 세포가 아니라 특정한 종류야. 그럼 뭐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 나중에 활용되겠죠. 이어서요. 자, 별표 달리는 무엇을 부각하는 부사어예요? 차이점. 여러분 지금은 잘 봐. 다른 생명체와 누구의 차이점이에요? 다른 생명체와 누구의 차이점이에요? 그쵸. 레트로바이러스의 차이점이에요. 레트로바이러스와 다른 생명체의 차이점이 있대. 뭐? 다른 생명체는 전사 과정만 일어날 수 있어. 한정의 모주사죠? 그럼 얘는 좀 더 포괄적인가 보다. 이어서요. 자, 여러분 보세요. 레트로바이러스는 역전사 과정이 가능하네. 다른 생명체는 전사 과정만 가능한데 레트로바이러스는 역전사 과정이라는 게 가능하고 그게 뭔가 봤더니 자신의 RNA를 DNA로 바꾸고 그 세포의 DNA에 끼어들어서 감염시킬 수 있는 기능이네요. 자기가 갖고 있던 RNA를 DNA로 바꾼 다음에 세포 DNA에 끼어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때 세포는 숙주세포 말하는 거겠죠? 이 바이러스가 감염시키려는 세포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바이러스가 어떤 인간을 감염한다. 그럼 저기서 말하는 세포가 인간이겠죠. 여기. 그쵸? 자, 이어서요. 이후에는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는 무엇을 부각하는 부사어야? 공통점. 그럼 이거는 다른 바이러스와 누구의 공통점? 레트로바이러스의 공통점이에요. 이어서 자, 그럼 여기 봐봐. 이 아래 부분은 모든이라는 말은 조금 위험하니까 적당히 써볼까? 웬만한 바이러스가 거의 다 할 수 있는 거죠. 바이러스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부분의 바이러스들은 이 과정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숙주세포의 시스템 이용해서 복제하고 증식하고 숙주세포 죽이는 거. 자, 근데 이 위에는 뭐만 가능하다? 레트로바이러스만의 특성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선택지 나올 때 어떻게 나오겠어? 교차해서 나올 수 있겠죠. 레트로바이러스는 이러이러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얘만 가능하게끔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모두가 가능한 거를 얘를 못한다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교차할 수 있겠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여러분 여기는 되게 잘 풀어줘야 돼요. 지시어를. 잘 봐. 아까 이것도 조금 위험했던 거고 여기 자, 두 번째 여기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간 후에 역전사 과정을 통해 자신의 RNA를 DNA로 바꾸고 그 세포 무슨 세포? 요거요. 그쵸. 이걸로 가져와야 돼요. 근데 이걸 못 가져오면 또 그냥 대충 레트로바이러스의 세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런 것도 선생님들 말하지만 달리가 차이점이고 마찬가지로가 공통점인 걸 다들 알지만 걔를 그냥 그렇게만 읽으면 안 되고 차이점, 얘와 얘의 차이점, 공통점, 얘와 얘의 공통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독해라고 늘 얘기했었죠. 자, 이어서 민선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진짜 많이 나오죠. 그런데 별표 또 나왔어. 문제, 예외, 변수 중에 뭔지 한번 볼게요. 위에선 거의 다 문제 상황이었죠? 자,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 예외, 변수 중에 여기 뭐 같아요? 감염됐는데 살아남았어. 얘는 문제 같아, 예외 같아, 변수 같아? 그치, 예외나 변수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문제 같아 보이진 않죠. 왜? 얘는 바이러스 감염되는데 살았어. 뭐 문제 상황은 아니잖아. 그쵸? 자, 두 번째 정자,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 이거 쌤이 늘 A와 같은 B 정리하자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쌤이 아까 말했다. 봐봐.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살아남는 경우가 있었대. 누가 감염됐대? 생식세포. 근데 우리 아까 위에서는 뭐라고 처리했어? 다른 세포 들어와. 또 뭐 있었어? 쌤이 여기서 이런 거 냄새 맡아야 돼 이런 거 뒤에서 쓴다 했었잖아. 뭐야? 특정한 종류의 세포 나왔잖아. 근데 그게 뭐였어? 생식세포야. 여기서 나온 거야. 그치? 그러면 선택지 어떻게 나와? 특정한 종류의 세포인 생식세포를 이러면 애들 또 이 정보 조합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쵸? 위에서 특정한 종류라고 했고 밑에서 생식세포에 감염됐대. 그럼 그 특정 종류의 세포는 생식세포 등을 말한다. 당연히 맞죠. 혹은 특정한 종류의 세포에는 정자, 난자가 속한다. 당연히 맞지. 애들이 그런 정보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추론이에요. 수능에서 말한 추론이 이런 거야. 위에서 레트로바이러스는 특정한 종류의 세포를 감염시킨다 라고 줬고 밑에서 레트로바이러스에 정자, 난자가 감염됐다. 그럼 이 꼴 정자, 남자는 특정한 세포에 들어가는구나. 돼, 안 돼? 되죠. 이게 추론이에요. 그쵸? 그럼 이제 나중에 선택 그게 활용되는 거야. 자, 어쨌든 살아남았대요. 이어서요. 자, 그럼 이런 세포가 뭡니까? 그치. 근데 어떤 생식세포? 감염되고도 살아남은 생식세포. 이렇게 풀어줘야 돼. 적어봐. 여기 되게 중요한 공간이에요. 이런 세포는 감염되고도 살아남은 생식세포로부터 유래된 자손의 모든 세포가 갖게 된 것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예요. 자, 여러분 봐봐. 그럼 나왔어. 레트로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바이러스야. 우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얘는 말 그대로 바이러스인데 얘는 역전사 과정도 가지고 있는 특이한 애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특정 세포를 감염시켜서 RNA, DNA로 바꾸고 어쩌고저쩌고 다 나왔어. 필요 없고. 자, 그런 레트로바이러스에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나온 이유가 뭐다? 생식세포가 감염됐는데도 뭐 했다? 생존했다. 그거죠. 자, 그럼 감염된 생식세포가 얼떨결에 생존됐고 그때 그 자손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게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다. 그래서 모든 포유류에 존재하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지금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바이러스가 아니면 잘 봐야 되나? 잘 봐.
우리 근데 뭐 읽고 있었어 지금? 이 구간이 뭐에 대해서 읽고 있는 구간이었는지 생각해봐. 이게 문제야. 보통 이런 질문이 나오고 RNA, DNA, 역전사, 전사 나오면 어렵잖아? 그럼 여기서 애들이 홀려? 뭐야? 이러면서 따라가는 거야. 그럼 열심히 읽어. 레트로바이러스랑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구분하면서 막 읽어요? 좋아. 잘하고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글의 맥락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얘를 읽게 된 기점이 뭐였어? 이종이식의 또 다른 문제였죠. 여기였어. 잘 봐. 이종이식의 또 다른 문제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다. 여기서 시작된 거야. 맞죠? 그러면서 이 온갖 바이러스 얘가 시작됐어. 근데 여러분 잘 봐.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활성이 있대 없대? 없대. 그럼 얘는 감염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하지. 근데 왜 문제야? 그쵸? 뭐가 문제야? 맞죠? 문제가 없잖아. 왜냐면 얘가 바이러스여야지 문제인 건데 지금은 바이러스도 아니고 얘는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다며. 맞죠? 그럼 원래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럼 문제가 돼? 안 돼? 지금까지 안 되죠. 거기가 의아해야 되는 거야. 이걸 읽으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 뭐가 문제고 이렇게 읽어야지 사실 맞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못 캐치하면은 그냥 이거를 이미 까먹었고 그냥 요거 두 개만 읽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건 얘야. 근데 그게 이종이식의 문제점이라며. 근데 얘가 왜 뭐가 문제가 돼? 문제될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독해를 되게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걸 쉬는 날 발견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았겠죠. 그쵸? 자 마저 읽어볼게요. 뭐가 문제인지 찾아야 돼. 아직까지 문제가 없어. 그쵸? 이어서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도 마찬가지죠. 뭐가 문제야? 문제가 없죠. 아직도 문제가 없어. 얘가 바이러스가 아니라며. 이어서 자 나왔죠. 역적. 그러나 역적. 위에까지는 뭐야? 바이러스로 활성화되지 않는다. 딱히 감염 여부가 없다. 그러나 역적. 문제가 생기네요. 이어서 자 여러분 형광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여기부터 떼어내어 다른 종의 세포에 주입하면 이게 뭔데? 그치 이게 이식이잖아. 그쵸? 이게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애가 다른 종으로 이식되면 이런 말인 거잖아. 이는 여러분 이가 뭡니까? 이 대명사 이거 뭐야?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뭐가 된다?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환돼요. 여러분 그 세포 누구? 어떤 세포? 그 세포 어떤 세포? 다른 종의 세포 이거죠? 그쵸? 를 감염시키기도 한다. 여러분 이제 뭐가 나왔어? 별표 5개. 문제점 여기 나왔죠? 자, 이종이식의 또 다른 문제점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인 이유 알겠죠? 얘를 떼서 다른 곳에 넣는 순간 걔가 뭐가 된다? 레트로바이러스로 활성된다라는 거죠. 즉 얘가 레트로바이러스로 다시 돌아가는 그게 문제인 거야. 뭐가 진행됐을 때? 세포 속에 들어갔을 때 이꼴 이식이 시작되면. 맞죠? 이식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이식되는 순간 이제 레트로바이러스가 안에서 살아있는 거죠. 요게 문제였네. 자, 따라서 결론. 네. 자, 여러분 아직도 해결 안 됐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이식은 과학에서 발달시켜야 되는 어떤 과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질문이 왜 어려웠다라고 하는지 알겠죠? 앞에까지는 무난했어. 근데 일단 바이러스 나오면서부터 애들은 전사, 역전사, RNA, DNA 필기 엄청 열심히 하고 옆에다 메모 진짜 열심히 해.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쓰는 구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딱 한 문제에 선택지 몇 개 언급되는 정도인데 그 선택지들도 그냥 내용 파악만 제대로 하면 어렵지 않게 걸러낼 수 있는 거였어. 근데 일단 이 구간에서부터 애들은 막 중요해보여 이러면서 막 거기서 이제 많은 힘을 쏟았던 거죠. 그리고 막상 돌아오면은 맥락 파악은 안 됐고, 그쵸? 즉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포함된 세포를 다른 종에 이식하면은 레트로바이러스로 활성화된다. 이게 두 번째 문제점이었다는 거야. 됐어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글의 흐름이 다소 복잡하죠. 인문지문에 비해서는. 근데 뒤에 비타민 K는 그냥 어마어마하죠. 이것 또한 비타민 K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연결고리를 잘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쌤은 그냥 판서를 해주는 거니까 좀 간단한 기호를 쓰는데 여기에 친구들은 이식되면, 이종 이식되면 이런 것들이 적혀야겠죠. 그쵸? 동종 이식은 아니잖아. 이종 이식이잖아. 다른 종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다른 종의 세포 속에 주입되면 이종 이식이잖아. 그쵸? 말을 그렇게 바꿔가는 거고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막 앞에서 천천히 넘어갔지만 이거를 읽고 친구들한테 물어보잖아. 고3 애들한테. 그러면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떼어내서 어디에 주입하면 그게 뭔데요? 그러면 이시한 대답을 절대 안 나와요. 그냥 본인이 혼자 읽을 때는 그거를 막 염두에 두고 읽지 않아서. 근데 우리는 첫 문단 독해부터 이식 계속 짚고 넘어가잖아. 필기도 해가면서.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혼자 읽고 문제 풀 때는 안 보여. 정말로. 그래서 애들한테 3학년 애들 앉혀놓고 백날 뭔데 물어보면 몰라. 그러니까 그게 좀 독해의 문제적인 거죠. 자, 됐어요? 우리 비타민 K 들어갑시다. 비타민 K까지 하고 싶시다. 자, 첫 문단 읽고 중심 소재, 방향성 잡아보세요. 시험 보니까 빠져서 조금 여유로워졌을까? 아니면 홍성일 쌤 범위가 아직 안 나와서 빡빡할까? 재밌는 얘기 개 많은데 할 수가 없죠. 우리 반은 맨날 그냥 우르르르 하고 그냥 끝났다 하고 나가죠. 내가 초딩한테 뻑큐 먹었거든. 듣기만 해도 재밌지 않냐? 그치? 초딩이 나한테 뻑큐라는 거야. 내가 저번주에 엄청 많은 일이 있었어. 저번주에 그 짤 알아? 많은 일이 있었어. 딱 그 느낌이었어. 저번주 진짜 경찰서 갔다 오고 초딩한테 뻑큐 먹고. 자, 일단 해볼게요 여러분. 자, 비타민 K 읽어보세요. 비타민 K를 보잖아? 지문 B를 보면은 썰 풀 시간이 없어요. 그쵸? 원래 현장 강의는 썰을 많이 풀어주는데 수원에 뭐 너무 찜찜한 추석 아니야? 사실 시험이 많이 남았으니까 뭐 명절 즐겨도 되지 않나 싶은데 또 시험 범위를 보면 또 놀 수가 없을 것 같고 맞지? 아직도 한 달 넘게 남았는데 인문 예술 할 때보다 더 피가 돌아 아니면은 좀 더 하기 싫어? 다 하기 싫지? 맞지? 됐어? 다 읽어봤어요. 첫 문단 잘 보세요. 공통점 한번 발견해 볼 건데요. 자, 소연이부터 읽어볼게요. 혈액은 자 여러분,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이거 정말 신박한 정보야? 아니면 일상적인 정보야? 좀 우리 일상적 정보죠. 물론 우리가 막 그런 기능 나만 몰랐어?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혈액이 저런 걸 한다라는 거 그냥 일반적인 정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과학 지문에 들어오고 나니까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왜 그런지 봐봐 얘들아. 환기는 쌤이 말했다시피 중심 소재를 가장 쉽고 그래도 애들이 딱 읽었을 때 읽을만하게 던져주는 게 환기야. 무슨 말이냐면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풀어주는 게 환기인 거야. 근데 여러분 인문 예술 지문은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좀 쉬운 경우가 많아? 쉬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환기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바로 냅다 공자는 하고 시작을 하잖아. 막 휴문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 왜? 그 사람들은 그냥 바로 그냥 본론을 던져도 우리가 웬만하면 읽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과학이나 금방 기술 지문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어렵게 느껴지는 지문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환기로 풀어주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법, 경제, 과학, 기술은 환기가 되게 많이 등장해요. 그럼 우리 뭘 발견해야 된다? 환기 속의 중심 소재. 그쵸? 그럼 이걸 한번 고민해봐야겠다. 지금 보니까 뭐 혈액 얘기를 일단 시작을 하고 있네요. 자, 마저 읽어볼게요. 만약 여전히 혈액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치? 혈관 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슬래시 손상 부위에 혈액이 응고되어 슬래시 혈액 손실을 막아낸다. 그럼 슬래시는 이유는 원래 거기서 문장이 하나씩 끊기는 거죠. 우리 문법 다 배웠으니까 문장이 짜임새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쵸? 자, 이어서요. 혈액 응고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건 안 써도 돼. 우리가 첫 번째 주에서 혈액은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더니 여기서 혈액이
손실을 막아낸다. 혈액응고 얘기를 시작했죠. 세 번째 문장 혈액응고는 하고 들어가고 있죠. 그냥 보니까 일단 혈액 자체의 얘기에서 좁아졌어. 그쵸? 맞죠?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문장까지 혈액응고가 나왔고, 자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도식화를 좀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늘 말하지만 한 번에는 절대 도식화가 안 돼요. 너무 복잡한 지문이어가지고. 그래서 이건 쌤이 다듬어서 해주는 거니까 와 이런 걸 어떻게 써야 돼? 라고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친구들도 여러 번 다듬으면 쓸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지문 읽으면서 도식하잖아. 엉망진창으로 나올 거예요. 이거는 그림이. 자 보세요. 섬유소 단백질인 가로 열고 닫아보세요. 걔가 피브린이에요. 그쵸? 얘는 섬유소 단백질. 여러분 이거 쌤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밑에 다 쓰여요. 자, 이 피브린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뭐다? 얘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뭐야? 피브린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섬유소 그물이에요. 지금 고도의 계산을 하고 있어. 자리 배치를 잘해야 되거든.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왔어? 이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가로 열고 닫아보세요. 혈소판 마개와 뭉쳤대. 여러분 여기서 이게 뭉친 거죠. 근데 혈소판 마개는 누구들이 모인 거다? 혈소판이 응집된 결과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누구랑 누가 합쳐진 거야? 여기 있는 섬유소 그물과 혈소판 마개가 합쳐진 걸 뭐라고 한다? 이걸 뭐라고 해요? 얘를 뭐라고 해? 혈병이라고 한다. 그쵸? 얘가 혈병이 되는 거야. 맞죠? 이게 뭐다? 혈액응고의 정의죠. 봐봐. 주워봐봐. 혈액응고는 현상이다. 맞죠? 혈액응고에 뭐가 나왔어? 정의가 나온 거야. 그게 뭔데? 섬유소 그물과 혈소판 마개가 합쳐져서 혈병이 만들어지는 것, 그게 혈액응고라는 거야. 근데 섬유소 그물은 얘가 모인 거고 혈소판 마개는 얘가 모인 거구나. 오케이. 그 다음요. 자, 별표. 혈관 속에서 도. 이걸 우리가 역시의 보조사라고 해요. 공통점을 보여주는 보조사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도 일어난다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앞에서는 어디에서 일어난 얘기를 하고 있었어? 어디에서 일어난 얘기를 하고 있었어? 찾아봐. 여기서는 혈관 속에서 도야. 그럼 얘랑 대응되는 이 도에 걸리는 말 찾아봐. 위에서. 그치? 혈관벽 이거야. 이렇게 얽힌 거야. 혈관벽에서 손실이 나. 혈액응고 일어나야겠네. 근데 두 번째 혈관 속에서도 손실이 나.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어서 여러분 이때의 좁혔죠? 그때의 혈병을 혈전이라고 한대요. 자, 보세요. 그럼 혈전은 혈병의 일부야. 포함관계죠? 근데 얘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다? 혈관. 어디? 혈관 속이다. 그래서 우리 혈전이라는 말도 메디컬 들어가서 진짜 많이 들어보지 않았니? 그쵸? 혈전이 어디를 막아서 좀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쵸? 이건 혈관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네요. 자, 이어서요. 네. 두둥 잡으세요, 여러분.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진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이 침착되고 혈전, 그쵸? 그리고 혈류가 감소하는 등의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 이게 뭐야? 앞에서 말했던 요것들인 거죠. 이것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중심소리는 일단 혈액 순환 및 혈액 응고랑 관련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무슨 얘기를 한다? 얘에서 비타민 K의 역할을 얘기하겠죠. 그럼 비타민 K도 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그 중에서도 혈액과 관련된 비타민 K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혈액과 관련된 비타민 K 얘기를 하겠다. 요거인 거야. 그래서 방향성을 비타민 K 이렇게 잡아줘야겠죠. 자, 이어서 여러분 다음 부분부터 꽤 복잡해져요. 지금 눈으로 한번 쓱 읽어보세요. 우리 같이 읽기 전에. 왜냐면 이거 학교에서도 진도 아직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다음 문단을 한번 읽으면서 나름의 내용 파악 한번 해보세요. 네. 네. 혈관 속. 네.
여기 1문단 이렇게 지울게요. 칠판 좀 많이 필요해서. 오케이. 자, 읽었어요? 2문단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봐봐. 2문단을 읽으면서 쌤이 미리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 그려놨다? 여기 화살표 몇 개 한번 채워봐. 너네가. 어떻게 이 자리에 여기 말고 여기 이런 데에다 뭘 적으면은 여기 피브린으로 이어질까? 이걸 고민하는 거야. 한번 채워보세요. 읽었어요? 자, 볼게요, 여러분. 여기 봐봐. 일단 피브린을 잡아야 된다 했죠? 근데 피브린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그쵸? 근데 피브린은 누가 바뀐 거야? 피브린 오겐이 피브린으로 바뀐 거죠. 그럼 여기 들어갈 거는 일단 피브린 오겐이었어요. 근데 이 피브린 오겐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나 봤더니 이 트롬빈이 피브린 오겐을 요걸로 바꾼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과정에는 트롬빈이 작용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 트롬빈은 또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야? 얘는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이 된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뭐가 있었어?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 다양한 인자들,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의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덧붙여 볼게요. 자, 민서 읽어볼게요. 비타민 K는 그쵸, 우리가 1문에서 확인한 방향성은 비타민 K의 혈액과 관련된 기능이었어요. 근데 비타민 K 뭐 한다? 혈액 응고를 돕는데요. 이어서요. 그쵸, 그렇게 해서 비타민 K가 발견이 됐대. 오케이, 그 다음은요. 자, 영양팬 단백질로 이루어진, 계속 나와요. 우리 아까도 있었죠. 그쵸, 피브린도 뭐였어? 단백질인 뭐 피브린 뭐였죠? 섬유소 그물을 만들고 이렇게 나왔었죠. 이어서요. 자, 여러분, 우선 지금 이거는 과정의 1번이죠. 그쵸? 순서의 표지 등장했어요. 나열의 표지거나 순서의 표지일 거 아니야. 이건 과정이잖아. 그쵸? 자, 봤을 때 지금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되죠. 여기 들어갈 거는 활성화라는 과정이었어요. 얘가 활성화된 이후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전환이 된대요. 맞죠? 얘의 활성화 이후에 요 작용이 일어나요. 자, 이어서 트롬빈은 네, 그쵸,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 작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 여기에 좀 꽂히면 좋겠죠? 피브린 오겐이 피브린이 되는 과정까지 나왔어요. 자, 이어서 마저 읽어볼게요. 자, 그럼 봐봐. 그럼 비타민 K는 뭐 하냐 봤더니 요 과정에서 어디 활성화에 관여한대요. 형광펜. 비타민 K는 활성화에 관여한다. 이렇게 딱 주어, 부사어, 서술어만 쳐보세요. 비타민 K는 활성화에 관여한다. 이들은 뭐야?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의 활성화인 거죠. 그쵸? 봐봐. 그럼 얘를 비롯한 온갖 이런 애들의 활성화에 누가 지금 작용을 한다는 거야? 비타민 K가. 그쵸?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 근데 우리가 활성화라는 말을 계속 읽고 있었는데 뭔지 몰랐잖아. 봤더니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뜻하는 거예요. 그쵸? 얘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 과정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어서요. 이들 자, 슬래시로 봐봐. 이들 혈액 단백질 뭐 말하는 거야? 이런 것들. 혈액 응고 인자들 프로트롬빈. 왜? 효과를 쳐볼게요. 이들 혈액 단백질. 아까부터 쌤이 단백질이라는 말 계속 강조했던 이유 알겠죠? 혈액 단백질이 뭔데? 앞에서 말했던 단백질로 이루어진 혈액 응고 인자들 이런 애들 말하는 거야. 그쵸? 근데 여러분 잘 봐. 이런 애들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효과를 쳐볼까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칼슘 이온과의 결합은 이꼴 뭐다? 활성화되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얘가 활성화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카르복실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가 전제되는 게 카르복실화인 거예요. 카르복실화가 돼 있어야 된다. 이어서요. 자, 여러분 카르복실화는 뭔가 봤더니 글루탐산이 감마 카르복실 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거 말한대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쵸? 이어서요. 이처럼 잘 봐. 정리해 구사하죠. 쌤 맨날 강조했어요. 정리해주면 먹어야 된다고. 앞에서 뭐라는 거야 했는데 정리를 싹 해줘. 이어서 비타민 K에 의해 병합해.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 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병합해. 그럼 비타민 K는 뭐 하는 애야? 비타민 K에 의해서 카르복실화가 되어야 활성화가 일어나는 애들을 뭐라고 한다?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고 한다. 그럼 뭐 요런 애들요. 그쵸? 이런 애들이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구나. 왜요? 아까도 말했잖아. 얘네들의 활성화에 비타민 K가 관여한다. 근데 알고 봤더니 활성화 자체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카르복실화를 시켜서 카르복실화가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었네요. 이해됐나요? 와, 어이가 없죠. 그쵸? 그럼 봐봐.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는 건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 혈변과 혈전의 얘기였네. 그치? 그러니까 쌤이 말한 게 우리가 이걸 그냥 지문을 읽다가 이거 도식화 하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따로 나와요. 그럼 애들이 여기서의 이 연결고리가 파악이 안 되면서 문제가 또 하나가 안 풀려요. 그 문제가 뭐가 있냐면 밑에 보기 문제 중에 치료제를 쓰는 문제가 하나 나와요. 그럼 그 치료제를 썼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걸 문제를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 치료제가 여기에 작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여기에 작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걸 물어보는데 이 고리가 안 그려져 있으면 그 문제가 안 풀려. 그래서 쌤이 이거를 딱 좀 잘 보이게 그려주려고 조금 이거 설계를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보통 친구들이 읽으면서 그리면 이렇게 바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연결된다는 정보가 사전에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통 애들한테 도식화를 시켜보잖아? 그럼 그림이 두 개 나와요. 이 그림 하나, 이 그림 하나. 그러니까 애들도 알긴 알아. 1문단 읽으면서 아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복잡해 보이니까. 두 번째, 2문단 읽어서 여기 한번 써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여기서 한번 더 써낸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보가 융합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융합시켜야 돼? 앞에 나온 정보를 계속 끌어가는 거예요. 끌어가야지 융합이 되겠죠? 자, 우리 마저 읽어볼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단. 체입. 자, 여러분 여기 쌤이 왜 나눴는지 보이죠? K1과 K2로 나뉜다. 이건 뭡니까? 분류의 방식이죠. 비타민 K를 종류에 따라 나눴어요. 분류했다. 이어서요. 그죠? 봐봐. 그럼 이것도 뭐 정보 정리하자면 K1은 식물 합성, K2는 동물 세포 합성, 미생물 발효 이런 거죠. 너무 세부적인 정보라 굳이 메모하진 않았어요. 그쵸? 그냥 와서 확인해도 되니까. 자, 이어서 마저 읽어볼게요. 그런데 별표. 그런데 늘 중요하죠? 문제, 예외, 변수예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읽어봐야겠네. 마저 읽어봅시다. 체입. 형광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또 다른이라는 건 위에서도 뭐가 있었다. 비타민 K에 뭐가 있었다? 기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비타민 K의 기능 1번이 뭐였는데? 그렇지. 혈액 응고에 비타민 K가 작용한다라는 건 딱 분명히 있었죠.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
그쵸? 자, 1문단 마지막. 그쵸?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쵸? 응고 및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게 어디야? 여기요. 또 다른 중요한 기능 형광펜 이으면 되겠죠. 그쵸? 형광펜 딱 쳐서 두 개를 이어봐. 1문단 마지막 줄에 나왔던 것과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을 연결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는 칼슘의 역할과 똑같이 네, 여러분 칼슘의 역설이래. 역설이 뭐예요? 역설? 역설이 뭐야 우리? 문학에서 말하는 역설이 뭐야? 그 역설이에요. 여기서도 뭐야? 모순이죠. 그쵸? 말이 안 돼. 모순점인 거야. 이게 분명 충돌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이어서요. 나이가 되면 뼈 구조가 칼슘 밀도가 낮아져 결과성증 생기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그쵸? 칼슘 먹죠 우리? 하지만 역설이죠. 칼슘 보충제를 먹는데 이어서 시그마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관의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 벽에 칼슘약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 동맥 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처리해 볼게요. 정보를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칼슘 보충제를 먹는 이유가 뭐래요? 뭐 때문에 칼슘 보충제 먹는데? 골다공증 예방하려고. 골다공증 예방하려면 어디에 칼슘 밀도가 높아져야 된대? 그치, 여기요.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지는 게 문제니까 뼈 조직의 칼슘 농도를 높이는 게 포인트였죠. 근데 막상 칼슘 보충제를 먹었더니 잘 봐. 혈액 내의 칼슘 농도는 높아졌어. 근데 우리한테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그치? 우리가 원했던 건 요게 아니었잖아. 우리가 원한 건 골밀도에 높아지는 건데 이거는 안 일어나고 저것만 일어났다라는 거야. 문제죠? 우리가 칼슘을 골밀도 때문에 먹었는데 골밀도에는 도움이 안 되고 애꿎은 혈액 내에 쌓여. 근데 여러분 혈관벽에 칼슘염이 침착됐어. 즉 이 농도가 높아지니까 쌓였다는 거야. 이게 혈관 석회화인 거죠. 근데 이게 진행되면 동맥경화나 혈관 질환이 발생한다는 거야. 즉 우리가 칼슘을 먹었는데 얘 좀 별도의 그 정보니까 칼슘을 먹었는데 필요한 골밀도에는 높아지지 않고 뼈라고 볼게요. 뼈 조직에서는 높아지지 않고 혈액 내에서만 높아지는 문제가 생겼네. 근데 혈액 내에서 칼슘 농도가 높아지니까 뭐가 생겼어? 결과적으로 혈관 석회화가 발생했다. 혈관 석회화 때문에 동맥 경화를 비롯한 온갖 질환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야. 자, 뼈가 건강해지려고 먹었다가 혈액 건강을 잃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겠는데? 무섭잖아, 그치 여러분? 혈관 내에 이런 거 쌓이면은 이거 뇌로 가는 혈관 막으면 그게 뇌졸중되고 이러는 거야, 그치? 심장으로 가는 거 막으면 심근경색되고 이러는 건데 엄청 무서운 거잖아, 그치? 다리 하나 못 쓰고 말지, 그쵸? 이어서요. 혈관 석회화는 자, 여러분 잘 볼게요. 혈관 석회화는 그리하여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이 안 좋은 거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서 억제된대요. 그럼 MGP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죠. 얘가 필요해요. 이어서요. 자, 이 단백질이 뭔데요? MGP는요, 뭐래요?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래요. 한마디로 MGP가 많아야 좋아, 적어야 좋아? 많아야 좋아. 근데 그 MGP가 활성화되려면 누가 필요해? 비타민 K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뭘까요? 그치, MGP를 활성화시켜서 무슨 건강을 높여? 혈관 건강을 높이는 거죠. 그쵸?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된 거예요. 이해됐죠? 이어서요.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돼서 역시 혈관 석회화가 이루어진다. 그렇지. 자, 이어서 윤지 읽어볼게요. 비타민 K1과 비타민 K1과 K2는 모두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네. K1은 간세포에서, K2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화됩니다. 자, 여러분 K1은 아까 식물세포에서 합성이라는 특징도 있었고 두 번째는 간세포에서 활성이 높대요. 활성에 이번에는 잘 봐. 적어볼게. 얘는 식물세포에서 합성된다는 정보가 나왔어요. 그리고 얘는 간세포에서 활성된다라는 정보가 나왔어요. 조심해야겠죠? 그쵸? 자, K2는 동물세포에서 합성 혹은 미생물 발효라는 말 나왔어요.
자, 이어서 얘는 어디에서 활성? 그치,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 그쵸? 자, 맞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혈액 인구인자의 활성화는 주로 K1이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는 주로 K2가 된다. 그쵸, 여러분 혈액과 관련된 건 간세포에서 활성화되는 게 맞고 그 외의 거는 K2인 그 외의 세포구나. 이어서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의 분담량을 K1과 K2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하며 K2가 함유된 치즈, 버터 등의 동물성 식품과 발효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자, 그럼 여기 2번 아까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혈관 석회화 등의 어떤 칼슘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었죠. 혹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지문에 의하면 칼슘의 역설을 해결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더라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이거를 수능날 만나면 머리가 아프겠죠. 문제 하나만 날리면 돼. 하나 빼고는 다 좀 쉬워요. 근데 그 하나를 풀려고 붙잡으면 이제 시간이 싹 다 밀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거는 꽤나 어려웠고, 이거는 그 평가원에서 출제한 지문 중에 현 정부가 문제 삼는 킬러 지문 중에 하나예요. 그 현 정부가 문제 삼는 킬러 지문이 딱 들으면 지금 다 알아. BIS, 그리고 또 예를 들면 PCR 지문, 그리고 이제 뭐 그 당연히 일부 수능에 나왔던 지문들 당연한 거고, 그리고 얘도 들어가요. 얘도. 근데 이거 좀 어렵죠. 좀 정보가 너무 많죠. 그렇죠. 근데 정보가 많은 건 어렵다 생각되지 않아요. 정보가 적은데 추론이 많은 게 진짜 어려운 거지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무튼 이런 도식화가 되면은 친구들이 문제 좀 쉽게 풀 수 있을 거라서 이거를 일단 원 문제를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아직 학교에서 안 나왔을 거니까 원 문제를 풀어볼 때 일단 혼자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물론 이걸 들었던 기억이 나겠죠? 두 번째, 어려운 문제 딱 2개 정도가 있을 거예요. 좀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이 도식화를 보면서 풀면은 되게 쉽게 풀릴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시험에 출제될 수도 있겠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수원외고 내신 시험에 출제된다면 친구들이 어느 포인트를 딱딱딱딱 짚어서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반복적으로 보면 시험 날에도 좀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수원외고 국어쌤이 되는 거잖아요. 뭐 생명과학쌤도 이거에 대해서 막 전문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국어쌤이 이거를 변형을 많이 하는 건 쉽지 않죠. 과학 지문인데, 그쵸? 근데 뭐 기사 같은 걸 좀 따와서 쓸 수는 있겠죠. 그쵸? 막 검색하면 몇 개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비타민 K 영양제 기사 이런 것도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 부분을 잘 따라가는 게 관건이겠다. 자, 그럼 쉬었다가 이어서 두 질문 가봅시다. 논증 가볼게요. 자, 유비 논증은 이거 되게 쉬워요. 16년 6월 평가원이고요. 아주 옛날 옛적 기출이죠. 자, 읽으면서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어디 읽을 차례 다시 예섭이. 유비 논증은 유비논증은 그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려줬을 때 다른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자, 여러분 유비 논증에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정의. 그렇지. 자, 보니까 유비 논증에 정의로 시작을 했어요. 그쵸?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유비논증은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과학에서 흔하게 쓰인다. 그쵸? 유비 논증은요,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하게 된다. 밑줄. 이게 유익하다라는 건 의의죠. 그쵸? 유비 논증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과학 분야에서도 얘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의학적인 목적에서 포유류 대상으로 행해진 능동 실험이 유효하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부분은 유비논증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쵸, 여러분. 근데 보니까요, 유비논증 얘기를 계속하길래 유비논증과 관련된 지문인가 봤더니 마지막에서 뭐가 나와요?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이니까 동물 실험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뭐가 쓰인다? 유비논증이 쓰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이용됐고요. 주된 방향성은 동물 실험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나올 건데 그 과정에서 유비논증이 쓰이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어떻게 유비논증이 쓰이는지를 보는 게 핵심이겠네. 그쵸?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 문단. 지아 아파? 그쵸,
그쵸 여러분. 자, 유기논증을 활용해서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건 찬성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쵸? 이쪽이 유효성을 주장하는 입장이겠네. 자, 우리 색깔 구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파란색, 여기다가 빨간색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쵸? 눈에 딱 띄게. 아니 상관없고요. 그쵸? 자, 이어서요. 자, 여러분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요. 인간과 동물의 유사에 따라서 동물에게 나타난 반응을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논리인 거예요. 이해됐어? 즉 동물과 인간이 유사성이 있다. 따라서 동물 실험의 결과를 어디에 적용할 수 있다? 인간에게 적용해 보자라는 거죠. 이때도 유사하게 나타날 거다라는 거야. 왜? 유사성을 바탕으로 추론해 나가는 거니까. 이어서요. 이를 바탕으로 자, 이를 바탕으로의 이는 뭐야? 앞에 있는 거죠. 이러한 추론을 바탕으로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중요한 이익을 준다라고 생각돼요. 다 은수 읽어볼게요. 3단이에요. 자, 여러분 유기논증의 개연성의 정의가 나왔어요. 자, 유기논증에는 개연성이 있는데 그것의 정의를 지금 밝혔죠. 그쵸? 자, 그게 뭔데? 참일 가능성, 그쵸?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을 개연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재현성이 높다라는 거는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의미겠죠? 이어서요. 그쵸, 여러분. 자, 개연성은요, 이 비교 대상과의 유사성이 클수록 개연성이 높아진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쵸? 요런 관계가 성립되는구나. 이어서요. 네. 그쵸, 여러분. 단순히 비슷한 거 X. 그쵸? X 쳐버리거나 아니면 그어버리세요. 이게 아니라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 밑줄. 하면 이런 거 봐봐. 여기 봐봐. 동물과 인간의 유사성 당연히 있죠. 뭐 둘 다 포유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비슷할까? 뭐 팔 둘, 다리 둘이다 뭐 이런 것들. 그쵸? 근데 예를 들면 동물 실험을 한 게 어떤 약이라고 생각해봐요. 간에 작용하는 약의 실험을 했어. 그럼 개의 간과 인간의 간이 유사하다는 정보가 있어야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간에 들어가는 약을 실험할 건데 동물도 팔다리 둘둘이고 인간도 둘둘이잖아. 이거는 적용이 안 되겠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요. 예를 들어 예시죠. 네. 그쵸, 여러분. 어떤 점에서요? 피가 순환하며 허파로 호흡한다라는 어떤 이런 장기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실험을 했을 때 비슷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반면에 네. 그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즉 개는 대표적으로 꼬리가 있죠. 근데 사람은 없죠. 그럼 거기다 대고 야 꼬리가 있고 없고 차이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실험을 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궁금한 건 꼬리의 유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뭐였어요? 동물 실험을 찬성하는 쪽의 입장이었죠. 자, 이제 그러나 역접 걸렸고요. 반대하는 쪽 갑니다. 신이 읽어볼게요. 네. 자, 보시죠, 여러분. 자,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을 유비논증과 관련, 여기 봐봐. 여기도 유비논증과 관련해서 우리 말이 맞다를 주장하고 여기도 유비논증과 관련해서 네 말이 틀렸어라는 걸 주장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주된 흐름은요. 반대가 찬성 쪽을 비판한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뭘 활용해서? 유비논증을 활용해서 비판하는데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쵸? 비판의 방향성이 두 가지가 나올 거야. 그걸 찾아봐야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말하는 건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이다 라는 거야. 즉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일 뿐 그게 다는 안 된다 라는 말이죠.
즉 앞에서 찬성측이 무슨 얘기했어? 예를 들면은 뭐 허파로 호흡하고 피가 순환한다라는 기능적 유사성이 있어서 동물 실험하는 게 인간에게도 도움돼라는 주장이었죠. 그럼 얘 입장은 그건 우리가 허파를 쓰고 뭐 피가 순환한다라는 기능적 유사성일 뿐이지 약의 효과가 같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다라는 게 반대 측의 입장이겠죠? 이어서 읽어봅시다. 그쵸 여러분, 이 반대 측의 지금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학적인 근거도 있어요. 그쵸? 뭐 그 메커니즘이 다 다른데, 그쵸? 인과관계의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이미 다 증명이 되어 있는데 찬성 측은 너무 그냥 뭉뚱그려가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반대 입장에서. 자, 이어서요. 둘째.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반대 측이 지금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왜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에 그렇게 꽂혀 있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니네가 이거에 꽂혀 있을 거면 모두 다 꽂혀야 되는데 선택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걸 좀 정리해 볼게요. 선택적, 기능적, 유사성, 이용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럴 때는 그게 있다고 하더니 이럴 때는 왜 그걸 고려 안 해? 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이어서 읽어보면 느낌이 올 겁니다. 읽어볼게요. 네. 자, 보세요 여러분.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 찬성 측이 얘기한 게 뭐였어? 아까 그 허파, 호흡, 피, 순환 이런 거에 주목해서 동물 실험하더니 두 번째 또 다른 기능적 유사성이 있어.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인간도 그런 실험을 하면 아프고 동물도 그런 실험을 하면 아파 라는 것도 기능적 유사성이죠. 그쵸? 둘 다 어떤 생명체로서 얘도 아프고 인간도 아프다는 유사성이 있는데 왜 동물이 아픈 건 무시해? 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거는 따르더니 왜 그거는 무시해? 이게 지금 반대 측의 입장인 거예요. 할 거면 다 고려하고 안 할 거면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여러분 또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사실 명백히 입증이 안 됐죠. 왜? 우리가 동물의 입장이 돼서 진짜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얘도 이렇게 했을 때 신음소리 내고 뭔가 약간 좀 막 도망가거나 이런 거 보면은 쟤도 아프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동물 실험이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유해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어서 마저 읽어볼게요. 요컨대 자, 슬래시. 자, 여러분 봐봐. 첫 번째는 뭐냐면 얘네가 말했던 게 유사성이 클수록 개연성이 높다였잖아요. 그쵸? 유비 논증은. 근데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일 뿐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 그럼 따라서 찬성 측의 입장은 개연성이 낮아 보인다라는 비판에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야? 따라서 윤리적 차원에서의 문제점이 있다. 사람이 다른 생명체한테 고통을 가하는 일이 과연 윤리적인가? 이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인간과 네. 그쵸. 이랬다 저랬다 선택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런 윤리적인 문제도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진짜 옛날, 그쵸? 몇 년도야? 16년. 뭐 그렇게 옛날도 아니죠, 그쵸? 보니까 막 배경 봐라. 이 근처에 배경도 있거든. 거기에 막 07년 수능 막 이런 거 하고 있어. 06년.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정말 방암 물질 같아요, 그쵸? 자, 다 정리됐죠? 됐어요? 지워도 돼요? 오케이. 다음 질문이 좀 빡세죠? 다음 질문은 최신 기출 이자 그 홍소민 쌤 시험범이에요. 그 F55에 들어있는 법 지문입니다. 이거는 조금 애들이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되는 요소가 좀 있어요.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불확정 개념에 관한 지문이고요. 가보자고. 자, 첫 문단 읽고 한번 첫 문단 독해해보세요. 중심 소재 방향성.
읽어봤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요? 자, 민선이 읽어볼게요. 법령의 조문은 수능 지문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시작 부분에서 뭐가 나왔냐면 법령의 조문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법령의 조문에 어떤 형식을 얘기하고 있어. 우리 이전에 봤던 지문 중에 S는 P다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끌어나갔던 것 지문 기억나요? 그쵸? 그것처럼 여기도 법령의 조문은 대개 요건과 효과로 이어진다. 그쵸? A면 B를 해야 된다. 이게 요건과 효과 이렇게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법령의 조문은, 법조문은. 자, 하지만 역점이죠. 이게 일반적이야. 그쵸? 법령의 조문은 대개, 형광펜. 대개가 여러분 일반적으로라는 거잖아. 그쵸? 대체적으로 이런 말이잖아. 그럼 이게 일반적 다수의 상황인데 하지만 이어서 여러분 이리적에다가 이렇게 쳐놓고 이 정도 어휘는 좀 한번 찾아봐도 좋겠죠.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의 의미만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항상 이리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는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인 거예요. 딱 하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자, 봐봐. 법령의 조문은 요건과 효과인데 이게 늘 이리적인 것은 아니다. 가 역점으로 걸렸고요. 그 이유가 뭔지 뒤에 나옵니다.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쵸. 뭐 때문이다?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그쵸?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형광펜 이유잖아. 그쵸? 뒤에 나온 이유죠. 얘가 이유고 얘가 결과예요. 불확정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리적이진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형광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 형광펜 이게 뭐야?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이런 말인 거죠.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이런 거야. 늘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 게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지문은 불확정 개념 지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불확정 개념 지문이 맞아요. 이거는 키워드가. 자, 이어서요. 개인 간의 자, 여러분 그래서 불확정 개념이 쓴 어떤 사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민법에서예요. 근데 쌤이 이거는 좀 스포를 하자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찢을 거예요. 민법에서의 경우가 일단 먼저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쌤이 찢어주니까 나중에 보이는 거지. 사실 이거 안 찍고 들어가면은 이것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고3 친구들이. 자,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대표적인 예가 손해배상 예정액과 관련된 상황이에요. 손해배상 예정액 상황이네요. 자, 조문이 나왔지만 간단하게 쌤의 소재만 적어볼게요. 자, 이어서요. 네. 네. 자, 그럼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위약금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그쵸? 보이죠? 위약금에는 손해배상 예정액도 있고 또 위약벌도 위약금이 될 수 있대요. 그쵸? 근데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밑줄 둘 중이 의미하는 거 먼저 한번 끌어다 써볼까요? 뭐 아니면 뭐? 손해배상 예정액 아니면 위약벌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박스 봐.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박스. 그때 뭘 결정한다?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손해배상 예정액과 관련된 상황에서 뭘 고려해야 된다? 위약금의 성격을 고려해야 된대요. 원래는 위약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얘가 둘 중에 하나 될 수 있어. 손해배상 예정액이 될 수도 있고 위약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위약금이. 근데 둘 중에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되면 뭘 따라간다? 뭘 따라가요? 그쵸. 구분이 안 될 때는 얘를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증명되지 않으면 얘를 따라가게 돼 있다. 이런 케이스예요. 복잡하죠. 법하고 포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어서요. 소연이 채무자의
박스 써보세요. 쌤이 계속 박스 외쳐줄지 알겠죠? 가정하면서 상황을 계속 제시를 해주죠. 위에서 뭐라고 했었어? 위에서 어떤 상황 나왔어요? 그쵸.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이라는 케이스가 나왔고, 두 번째 케이스는 채무자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이 안 돼서 계약 위반이 발생한 케이스를 이어서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첫 번째는요, 증명이 안 된 경우였어. 아, 그럼 이거 쌤이 좀 새롭게 써볼게요. 여기 밑에다가 손해배상 예정액과 관련된 케이스들이 있네. 첫 번째 케이스가 과연 뭐였어? 위약금의 성격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였어. 그쵸? 얘가 안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 자, 두 번째,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케이스가 나왔죠. 자, 이때는 근데 뭘 해야 된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증명해야 돼. 즉 내가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를 증명을 해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대요. 한마디로 이때는 채권자의 증명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죠. 즉 손해 액수, 쟤가 내 계약을 안 지켜서 1억을 손해봤어. 이걸 내가 증명해야 되는 거야. 어떤 자료를 첨부해가지고. 자, 이어서요.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손해배상금을 자, 여러분 보세요. 근데 채권자가 증명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또 다른 케이스가 있죠. 이렇게 볼게요.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 라는 거는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정한 거죠. 이걸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예정액은 2억으로 한다 라고 정해져 있어. 그럼 그때는 그냥 그 손해배상 예정액을 그대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요. 손해 액수가 얼마나 증명되든 손해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 자, 별표. 이게 법집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때 실제 손해 액수와 상관없이 이것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실제 손해를 받은 액수가 얼마가 됐든 간에 손배액을 넘길 수는 없다라는 거야. 내 손해가 5억이어도 손배액이 2억이면 2억만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억울하네, 그쵸? 자, 이어서요. 한편 위약금이 위약금이 자, 그럼 한편 전환됐죠. 그쵸? 지금까지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손해배상 예정액 얘기하고 있었죠. 여기 봐봐. 위약금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눴잖아. 지금까지 계속 손해배상 예정액 얘기를 하더니 한편이라는 부사어가 딱 찍혔죠. 이거 전환의 부사어죠. 그러니까 딱 뭘로 왔어? 위약벌 케이스로 왔죠. 세 번째, 위약벌로 증명되면 이거죠. 자, 이어서요.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네.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그쵸. 봐봐. 위약금이라는 거는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우리가 2억을 정해놨어도 얘가 위약벌이야 라는 게 증명되는 순간 위약금 5억 다 된다는 거예요. 넘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조금 못 넘었죠? 이어서 이때. 이때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배상 자, 여러분. 위약벌로 증명됐을 때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금액도 받을 수 있는데 손해배상 예정액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대신에 얘는 내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돼. 맞죠? 내가 얘 때문에 이만큼을 잃었어 라는 걸 증명하면은 요것도 받고 요것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저 위약벌이라는 거는 벌금에 해당하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쵸? 위약금에 대한 벌금. 자, 이어서요. 민서. 네. 불확정 개념은 자, 현관패 별표. 불확정 개념은 행정법령에도 사용된다. 자, 그래서 쌤이 아까 여기서 찢은 거예요. 민법에서도 됐고 어디에서도 행정법령에서도 얘가 사용된대요. 그러니까 도라는 말을 되게 잘 봐야겠죠, 그쵸? 앞에서 뭐가 하나 있었고 뒤에 또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에서도 불확정 개념이 쓰인대요. 즉 불확정 개념은 뭐다? 상황에 따라 판단해서 해석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네. 자, 박스.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박스. 또 케이스.
그럼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반드시 옆에 그건 기속행위라고 한대요. 기속행위. 반면 역접이죠. 이어서요. 자,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박스 구체적 내용은 고를 수 있대요. 그걸 재량행위라고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행정법령에는요 기속행위 이거는 충족되면 무조건 반드시 일어나는 거, 밑에 거는 충족이 됐지만 나름의 재량권을 주는 거 재량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럼 딱 봐도 우리가 포인트를 봐야 될 거는 재량행위겠죠? 반드시 일어나는 건 불확정하지 않잖아. 맞죠? 이어서 읽어볼게요. 법령에서 불확정? 그쵸.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어디다? 여기죠. 재량행위와 관련될 때 우리가 불확정 개념을 발견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문단 채 읽어볼게요. 행정청은 네, 그쵸. 재량 준칙이라고 한대요. 이어서요. 네. 네. 자, 여러분 다만 형광펜 별표 5개 찍어 놓을게요. 평가원 지문이죠. 평가원 지문에서 다만이 찍혔을 때 문제나 선택지에 인용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돼요. 다만은 그냥 평가원이 쓰는 정말 완전 필살기 키워드고 친구들이 이 부분을 잘 잡아가면은 선택돼서 이거 뭐지? 할 때 그 해석의 어떤 근거가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만은 뭐냐면 잘 봐. 여러분 재량이라는 말이 굉장히 재량스럽죠. 그쵸? 이게 뭐냐면 안 지켜도 큰일 나지 않는 느낌이 재량이잖아. 하지만 다만 조건이 걸렸어. 무슨 조건이냐면 반복돼서 관습적으로 되면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관습화된다는 건 굳어져서 어떤 약간 약속이 되고 습관이 된다는 거잖아. 그 뒤에는 지켜줘야 된대. 왜요? 나와 있죠. 평등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유야. 맞죠? 그래서 재량행위도 반복이 되면 관습화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완전 재량의 영역이 아니라 선례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즉 이때는 선례를 따라가는 게 일반적인 거죠. 앞서서 그렇게 했으면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야. 앞에서 A를 했으면 그걸 반복 했어? 그럼 그건 A를 하는 게 맞아. 근데 앞에서 이럴 때 A, 이럴 때 B, 이럴 때 C를 했어. 그럼 그건 관습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재량적인 거예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A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A를 하는 게 평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의 일단 포인트가 이게 우리가 늘 지문만 읽고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문제를 풀려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좀 조금 더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는 포인트가 예를 못 짓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친구들 입장에서 갑자기 행정법 이게 왜 나와? 이게 되는 거예요. 자, 포인트는 불확정 개념이 법적에서 어떻게 쓰이냐. 민법에서 이렇게, 행정법에서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불확정 개념이 이 글의 중심 키워드인지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왜? 그냥 이렇게 해서 법령에 조문하고 시작하기로 법지문이구나. 이렇게 시작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불확정하다라는 게 어떻게 법에서 나타나는지. 따라서 불확정하다는 건 이리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케바케죠? 결정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해주면 되겠죠. 됐네, 오늘 4개. 근데 지금 홍소민 쌤은 몇 개 하는지 안 알려주신 거지?